발로 키워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 순하거나 중간 성향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대다수가 계시죠. 물론 쉬운 육아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아는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까다로운 성향의 아이들은 부모가 숨만 쉬어도 그냥 힘들어요. 왜냐면 작은 자극에도 반응이 과하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까다로운 아이들을, 이런 기질의 아이들은 엄마를 갈아 넣어서 키운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는 엄마가 갈려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얘를 인간으로 만들어내고 싶은데 안 보여. 내가 정상적인 애를 낳은 건가 싶게 소리 지르고 발 그르고 들어눕고 머리 쥐어 뜯고 지 얼굴도 뜯고 막 비명 지르고 통제가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상입니다. 다만 기질이 까다로운 것뿐이에요. 기질과 성격은 좀 달라요. 이 기질은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향, 우리 아이가 드러내는 내 아이만의 독특한 개성인 거죠. 성격은 이 기질을 바탕으로 한 아이의 표현이에요. 단순하게 좁혀보면 기질은 생물학적인 거, 성격은 기질을 근거한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물.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기질을 가진 아이가 저나 여러분한테 양육이 돼서 수십 년간 쌓인 게 성인이 되면 고유한 성격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 아이들은 성격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수정돼야 될 것이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적인 영역이 아니라 건드리기 애매한 타고난 생물학적인 이유가 크다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을 100으로 잡으면 10% 전후의 아이들이 이런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해요. 순한 아이들 40, 중간 성향 50. 그러니까 보통의 애들을 키우는 90%의 부모님들을 키울만 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클릭하시는 부모님들은 10%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잘 울죠. 조그만 거절이나 자극에도 잘 웁니다. 이게 뭐냐면 환경적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 사람, 물건 다 어려워요, 얘네는. 변화가 싫기 때문에 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떼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떼도 그냥 떼가 아니죠. 경험해 보셨죠? 이 신체 생리적으로 항상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각성. 우리가 커피 마시고 카페인 막 들이마시고 하면 조금 이렇게 몽롱했던 정신이 이렇게 빡 들면서 이렇게 긴장도 되고 뭔가 이제 이게 나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원이기는 한데 이게 계속 그런 상태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단 갖다 놓으면 또 잘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옷을 안 갈아입겠다든지 세수를 안 하겠다는지 막 이가 누구한테 이도 안 닦겠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 생활에서조차 변화하는 게 싫으니까 다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장소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고 어떤 변화되는 자극 그 자체로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천천히 달래가면서 하셔야 돼요. 얘네는 항상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어린 친구들한테 전날부터 그 전전날부터 이 다음에 일어날 미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얘네한테는 예상치 못한 어떤 서프라이즈 같은 급작스러운 하루가 닥치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설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정서가 일단 안정되어 있지 않고 신체 리듬이 자기가 지금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힘드니까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화들짝 놀래요. 왜냐면 평소에 긴장 상태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쭉 관찰하시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가 병에 걸린 거는 아닐까? 이게 고민을 하다가 외부에 나가면 또 다 묵묵하게 잘해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아픈 게 아닌가 보네 하고 집으로 와서 홈그라운드로 딱 오면 얘네가 외부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어내느라고 이때부터 또 엄마랑 실랑이를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렇게 점점 성장하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애티튜드, 본인이 학습한 지능 이런 것들로 좀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얘네가 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를 얘네가 해치거나 자기가 본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친구들의 욕구에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질에 맞게 여유 있게 키워야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이 진짜 훌륭하신 겁니다. 아직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오지 않았을 때, 지금 초등학생일 때,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았어. 너무 좋아. 아직 우리 아이가 세돌, 네돌일 때, 우리 애가 아직 돌도 안 됐어. 대처하기 너무 좋죠. 대처가 뭘 것 같으세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부모니까. 사랑하는데 아이니까. 낳으셨잖아요. 뭐 해주셔야죠.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요? 보통 이렇게 보호를 하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이래요. 보호만 하고 훈육은 하면 안 되나요? 훈육하셔도 되죠. 훈육하셔도 됩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훈육은 혼내는 게 아니에요. 막 무서운 표정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이거 하면서 혼낼 수 있게 스타트. 이게 훈육이 아닙니다. 훈육은 이 전문가들이 맨날 말하잖아요. 질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간단해요. 진짜 적당한 말이죠. 삶의 질서를 알려주고 규칙과 규범을 알려주는 거지 아이를 혼내는 게 훈육이 아닙니다. 훈육으로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할 일, 꼭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아이가 이 규율을 따르는 동안 막 본인이 억울해서 죽겠어, 싫어, 막 짜증나, 울고 불고 하는 아이를 혼내는 게 훈육이 아니고요. 규칙을 알려주기까지 하시는 게 훈육. 그리고 그 예민한 아이가 정서적인 배출로 울고 불고 난동을 칠 때 부모님은 그걸 옆에서 꺾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정서적 표현, 감정 표현을 인정해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보호해주시라는 말이 이거입니다. 훈육은 하되 아이가 감정적인 배출을 할 때 받아주시라는 거. 어떤 지금 우는 상황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 때 왜 울었냐가 아니라 울었을 때, 엄청 크게 울었을 때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TV 보여주시죠. 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가령 아이가 TV를 껐어. TV를 끄다 못해 끄니까 울다 못해서 막 바닥에 머리를 박고 막 2시간씩 울어. 그럼 생각하죠. TV 괜히 껐다. 그냥 계속 보여줄걸. TV 끄기 전에 전후 사정이 뭐가 안 좋았나? 얘가 졸린가? 뭐 밖에서 나쁜 일이 있었나? 추정하지 마세요. 그냥 상황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V를 껐더니 운다. 동영상을 못 보게 했더니 운다. 뭐 키즈카페, 뭐 놀이터,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공간에서 나왔더니 운다. 거절의 상황. 아이의 욕구가 꺾여지는 거절의 상황에서는 얘가 울더라 라고 하는 이 상황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TV를 안 볼 수 없죠. 보여주던 애한테. TV를 보여주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아야, TV는 1시간 뒤에 끌 거야. 다만 끌 때 울지 않기 엄마랑 약속. 우리 애들이 뭐 약속한다고 그냥 그래요 약속하고 안 울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싫어, 울 거야 이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엄마들이 이래요. 안 운다고 약속해, 안 운다고 약속해야 틀 거야. 싫어, 울 거야. 안 운다고 약속해, 엄마 좋게 말할 때 해.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과정에서 아이와 실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운다 안 운다 운다 안 운다. 이미 뭐 TV를 끄고 보는 거는 이미 저기 물 건너 갔어요. 뭐 이런 걸로 실강의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싫어, 울 거야 이러면 그래 울어도 돼. 그런데 엄마는 이 시계 보이지? 바늘이 여기 올 때 TV 끌 거야. 동영상 끌 거야. 키즈카페 여기서 나갈 거야. 여기서 벗어나 집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제한선을 알려주되 네가 울어? 괜찮아 울어. 네가 우는 건 엄마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 그래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주사예요. 뭐 약속을 하고 끄기로 해도 분해서 애들이 울겠죠. 싫으니까 거절당했으니까 짜증나니까 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울면 받아주시고 달래주시되 이 아이의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게 한 그 대상 앞을 벗어나서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TV가 있는 곳으로 벗어나 다른 곳 가시고요. 휴대폰 내려놓고 집 밖으로 외양고 나가세요. 뭐 키즈카페나 뭐 다른 어떤 공간에 있다면 그 공간을 빨리 벗어나서 다른 장소로 전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전환이 금방 돼요. 좋아할 만한 거 제시해주고 시선 돌려주시면 2시간 울고 1시간 울고 1시간 울고 30분 울고 30분 울고 10분 울고 점차적으로 천천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애가 아침에 눈만 뜨면 짜증내. 얘는 울고 나면 자고 나면 단 한 번도 얘는 개운하게 일어난 적이 없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눈 뜨자마자 10초도 안 되는데 그냥 막 짜증을 부리죠. 그럼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들 얼마나 속상하고 짜증나요. 자고 일어났는데 얘가 기분이 안 좋고 맨날 막 엄마 저리가 아빠 저리가 싫어 짜증나 막 싫어 막 이렇게 난리를 쳐요. 뭐 또 집어 던지고 얘가 밤에 무서운 꿈을 꿨나? 잠을 덜 잤나? 어떡하지? 생각을 멈추세요.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깨어난 그 상황 자체가 싫은 애인 거예요. 그래. 그럴 때는 일어나기 싫지? 자다 깨면 싫어. 엄마도 그래. 아빠도 그랬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괜찮아. 짜증날 수 있어. 그런데 아침에는 일어나야지. 이거 뭐 계속 싫대. 막 나 만지지 마. 앉지 마. 저로 가. 이러면 알았어. 엄마 진정될 때까지 있을게. 하고 있어주세요. 어렵겠지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닥토닥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이가 느끼는 그 불쾌한 감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얘네의 포인트는 이렇게 자기가 막 짜증내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지 히히덕거리면서 막 거실 나와서 빵 먹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만 앙금이 남을 뿐이죠. 이런 아이들도 있죠. 잠들기 전에 잠자기 싫어서 짜증내는 애들, 잠투정하는 애들. 이 잠투정이 이어져서 불을 다 껐어. 얘네가 갑자기 불 껐다고 막 발 구르고 진짜 말 그대로 난동을 부리면서 울어요. 얘가 왜 이러지? 졸린가? 피곤한가? 뭐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막 별별 생각 다 하십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상황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껐더니 울어. 그러면 불 켜시면 됩니다. 아이가요 자지러져서 울고 불고 막 불 켜라고 막 난리를 치기 전에 일단 그냥 켜세요. 아이랑 뭐 오늘 자야 된다, 뭐 내일 자고 일어나야 내일이 일어나고 우리 모아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려면 밤이 되면 불을 끄고 부를 거야 자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아이를 막 설득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불 켜주시면 됩니다. 설명 필요 안 해요. 얘네한테 지금 상황에서 마음을 알아준다는 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뭐 해결을 해주시는 게 빨라요. 그냥 불 켜고 자도 됩니다. 불 켜고 애기가 막 기빼 못 잘 것 같으면 불 켜놓고 잠들면 또 끄시면 돼요. 이 말은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한테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그러세요.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맞춰줘요? 네, 아이가 내가 폭발적으로 성격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잘하는 세돌까지는 일단 무조건 맞춰주세요. 근거가 있는 세돌이에요. 이 세돌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느끼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감정을 다 느껴요. 근데 조절이 안 돼. 왜냐면
전두엽이 3세부터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전두엽은 이 앞쪽에 있는 건데 정서를 통제하고 뭐 의사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예, 애들이 웬만한 건 다 느끼는데 조절이 안 되니까 이 막 몽글몽글하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막 이상한 거예요. 막 머릿속도 막 바글바글하고 막 어떤 상황에서 기분도 나쁘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거나 발산하거나 풀어야 될지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죠. 이 어른들도 이런 식으로 정서가 막 쏟아지면은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수십 년 동안 자라면서 얻은 지능과 어떤 노하우가 있잖아요. 뭐 저는 치맥이 좋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떠신 분은 운동을 하고 어떤 분은 뭐 먹고 어떤 분들은 친구를 만나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서 뭐 자거나 두통약을 먹고 자거나 각자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경험도 없고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알아낼 지식도 없어요. 그냥 이상해. 그냥 우는 거야. 그냥 울어요? 아니 너무 이상하니까 막 폭발하면서 우는 거예요. 멈추지 못해요. 불쾌하니까.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 불쾌함이 풀릴 때까지 우는 겁니다. 보통 옆에 있는 부모님들은 이쯤 되면 울어야 된다. 이쯤 되면 그만 울어야 된다고 딱 정해 놓으세요. 그 시간까지 받아주다가 애가 그때까지도 안 멈추면 막 그때부터 막 애 노려보고 소리 지르고 막 어떤 분은 막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상황만 종결시키려고 하죠. 듣기 싫으니까. 물론 화나는 거 이해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이해합니다. 제가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저 일부러 저러는 것 같은데, 뭐 어쩔 땐 막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막 놀리는 것까지 같아. 막 별별 생각 다 듭니다. 이미 상상 속에서 막 천불이 나가지고 막 애 멱살 잡고 씹어 던졌을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인이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이성이 있고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부모님이기에 막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도 이거 사람들이 막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그런 상황만 종결시키는 그 해결 방법은 아이의 정서를 이렇게 통제하고 성장하게 해서 스스로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공포의 영역만을 키워서 멈추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불안과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면 뉴런 연결이 차단돼요. 부정적인 경험으로 그냥 막 멈추거나 삭제해버리는 거죠. 3세에서 7세까지 이런 연결을 하는 뇌가 열심히 일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공포를 조장해서 우리 아이 발달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의 전두엽 발달은 이 관계 경험을 통한 물리적 자극을 주는 방법이 거의 대다수죠. 이 물리적 자극이라면은 뭐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짜릿한 감정, 이 짜릿한 신경 자극이 전달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끔 해주는 건데 이거는 부모와의 관계, 사랑받는 경험, 긍정적 경험, 안정적 애착 이런 막 즐거운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구한 날 혼나. 아빠는 막 나만 보면 저 구석에서 막 나 막 째려보고 있어. 소리는 안 지르지만. 엄마는 날 안아주긴 해. 근데 막 한숨 쉬면서 야 어렵다 엄마 힘들어 죽겠다 엄마 좀 살려줘라 막 맨날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막 되게 달갑지 않게 나를 안아줘. 근데 아쉬우니까 엉엉 울면서 나한테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부모한테라도 일단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일상이지만 아이의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의 뇌 발달뿐 아니라 정서에도 하등 도움이 안 돼요. 힘드신 거 알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본능을 컨트롤하는 거를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연습을 할 때는 응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혼내시는 게 아니라. 기에는 애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글을 잘 읽어도 한국인데 막 영어를 너무 잘해. 중국어도 잘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죠? 뭐 이렇게 말하면 막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말할 수 있어요. 소용없어요. 이 시기에는요. 지능적인 것도 연습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어떤 막 공감 지능, 창의성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폭발을 시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희 아이가 4, 5살인데 목련이 피어 있으면 눈꽃이라고 표현해요. 눈이 하얀색인데 흰색 꽃이 피어 있으니까 눈꽃이 저기 있다 이래요. 아름답죠. 저만 아름답나요? 아무튼 이거는 성인이 받아들이기에 시적인데 얘네는 본바의 심상 그대로 말한 겁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시기예요. 얘네가 좀 성장을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벗어나서 조금 학년이 올라가면 진짜 시적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가령 밤하늘에 빛나는 달, 어두운 내 앞비를 비춰주네. 그런데 자꾸 나를 따라다녀. 저 달은 우리 엄마인가 봐. 이런 식의 달과 엄마를 비유해서 추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때 생깁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시기가 객관적 이성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예요. 이때부터 얘네한테 본인의 예민함을 사회적으로 학습한 후에 애티튜드로 그 본능을 누릴 수 있는 객관적 지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훈육이 가능한 거예요. 이때까지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차원적인 어떤 인지 능력, 지능이 생기기 전에 아이들을 바꾸려고 들고 이 본능을 연습을 해야 되는 때 막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거절하고 혼내고 막 귀찮으니까 짜증나니까 막 갖다 두고 막 방치하고 이러면 얘네들이 뭐 어떻게 연습을 해본 적도 없는데 부모님들이 원하는 저 높은 지경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뇌의 어떤 한 부분이 발달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다른 애들이랑 다른 문제들이 하나둘씩 막 톡톡톡 튀어나와요. 그때 아플 사이즈 큰일 났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무슨 3, 4살 된 아이들, 아직 유치원생, 뭐 6, 7살 된 애들, 막 훈육한다, 기를 꺾는다, 막 이놈의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쳐놓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치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 허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삶의 규칙을 알려주되 그거에 대해서 뒤따라오는 감정은 안아주시라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은 우리 부모님 손 떠나요. 그때 가서는 고쳐주고 싶어도 안고 싶어도 맞춰주고 싶어도 얘들이요 우리랑 상대 안 해줍니다. 부모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자기만의 애착을 찾아요. 부모와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진 아이들은 특히 더 자기의 애착을 찾게 됩니다. 거위한테는 각인이라는 체계가 있죠. 로렌스 실험. 처음 본 사람을 엄마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거위와 다릅니다. 거위가 아니니까요. 각인이 아닌 공간으로 존재해요. 사람한테는. 누구한테나 엄마의 자리가 있죠. 그런데 그게 꼭 굳이 생모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사람은. 새는 진화론적인 코드가 분명하고 단순해서 먹여주고 날개해주면 가족도 다시는 안 만나는 경우도 대다수예요. 근데 저희 같은 포유류는 귀소 본능이 있어서 찾아갑니다. 이게 비극이죠. 왜 찾아? 뭔가를 찾는다고요. 다른 게 있을 거야. 내 엄마의 자리가 지금 비어있고 부모의 자리가 문제가 있지만 나는 찾을 거야. 라고 해서 그 비어있는 공간에 뭐 장소, 사람, 공부, 어떤 중독같이 뭔가로 계속 채워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에는 림빅이라고 하는 변형계가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시킹이라고 해서 찾는 부분이 있어요. 돌보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 생존에 필요한 걸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생존할 수 있게 진화한 건데 보통은 그 자리에 우리가 생모가 있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어있는 자리. 시킹 시스템을 가동해 평생을 다해 찾아다닙니다. 이게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이의 실제적인 애착 대상이 생모, 그 공간이 우리 부모님 되지 못했다면 그 자리를 우리 아이가 다른 누군가로 찾아 떠나는 거죠. 사춘기쯤 되면. 뭐 어디로 떠나요? 자기만의 엄마를 찾으러 어디든 떠납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그걸 찾으라는 성향이 크죠.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어떠한 여학생이 오픈 채팅에 빠져갖고 고등학생 오빠를 만나러 간 거예요. 직접 조건 만남을 하려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갔다가 현장에서 걸려서 잡혔어요. 어찌어찌 하다 잡혔어요. 그 집 할머니가 그냥 애를 막 수두로 찹찹 패다 못해 진짜 죽을 때까지 패는 거예요. 제가 말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얘는 이 오픈 채팅 이거 또 하겠구나. 엄마가 정신지체고 할머니도 아이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원가족이랑 분리해서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이 아이가 진짜 마음의 엄마를 찾아야 되겠죠. 여학생들은 관계에서 찾으려는 성향이 크다면 우리 남학생들은 이 귀찮은 세상이랑 분리돼서 게임 속의 세상으로 이렇게 탁 붙거나 방문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고 단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독으로 많이들 갑니다. 이 중독은 뇌가 변질된 거고 심각한 뇌 병변 상태, 대드락 상태가 된 거니까 의지대로 치료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다람쥐가 이 뇌의 쾌감중추 쪽에 전기 자극을 주면 한 바퀴 돌 때마다 전기 자극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바퀴 돌 때 자극이 오니까 계속 들어오게 하려고 막 빨리 돌다가 죽습니다. 왜? 탈진해서. 이 짧은 쾌감중추에서 오는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하는 게 중독이에요. 이 사춘기 남학생들이 이게 중독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쭉 이어집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뭐 약물 중독, 섹스 중독, 도박 중독. 뭐 나중에는 이 너무 짜릿하고 좋은 게 독이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막 엑스타시도 하고 대마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저 미성년자가 저래서 쓰나. 그런데요 저는 안타깝죠. 예, 손쓸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죠. 그때 가서 개입 어렵습니다. 더 엎드려줘야지 애들이 바뀔랑 말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예,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이미 타고 태어나기 자체가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향을 내가 갖고 태어났어. 근데 그 자체로도 이 아이들은 삶의 긴장도가 좀 높은 상태의 아이들입니다.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요. 단호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지고 훈육을 단칼에 끝내려고 막 무섭게 아이들을 몰아붙이면 그 앞에서는 잠깐 말을 들어요. 무서우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무서움으로 높아졌던 불안이 더더더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항상 긴장하고 사는데 나랑 같이 사는 가까운 사람이 맨날 나한테 무섭게 해. 이 성인도 힘들어요.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긴장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뇌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안과 긴장 때문에 특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손발톱 물어뜯거나 자기 머리카락 막 쥐어뜯거나 막 계속 자를 수도 있어요. 막 이런 옷감 막 쥐어짜고 해질 때까지 문지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강박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드러나면 그나마 좋은 경우겠죠. 우리 아이들이요, 이 자기 비빌 언덕 앞에서만 이래요. 밖에 나가면 안 그럽니다. 이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크게 엇나가는 행동도 안 해요. 점잖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무서우니까 점잖을 수밖에 없겠죠. 예,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의 불안도를 낮춰주셔야 돼요. 그 불안과 스트레스 지수를 본인이 낮추는 과정에서 뭐 울고 불고 떼쓰고 짜증내고 오열하고 막 그렇게 푸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 앞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이런 까다로운 친구들은 크게 될 가능성이 누구보다 많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와 이런 특별한 아이를 낳은 나는 진짜 행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포인트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거. 언제까지? 세돌까지는 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훈육하면서 받아주기. 초등학교 입학 후에 고학년에 진입하면 대화로 가능해집니다. 인간을 키우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을 제가 상기시켜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